네, 좌장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또 이렇게 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좌장님께서 준비되셨다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션 진행을 맡은 리드 대표 장용준입니다. 리드는 딥러닝 리서치 조직으로 시작을 해서 교육 산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 모듈들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산타 토익으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산타 토익은 저희가 만든 기술 모듈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 본 프로토타입이었고, 지금은 브라질, 미국,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등의 저희 인공지능 기술 모듈들을 제공하는 회사로 지금 대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패널의 제목에 대해서 처음 요청을 받았을 때 포스트 코비드 19 에텍 스타트업의 진짜 역할이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에텍 스타트업들이 코로나가 던져주는 과제와 기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모여주신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체감하고 있는 현재 교육 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해결하느냐의 난이도와 절박함은 현재 지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수준이고 그만큼 기업으로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산업적 기회 또한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에텍 스타트업들이 교육 산업의 역학구조 혹은 권력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한 완전히 다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최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한 분씩 모여주신 대표님 간략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교육 시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정의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구 대표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클래스팅 조용구 대표입니다. 저희 클래스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의 클래스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 그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다루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 많은 학생들을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스팅은 온라인 클래스 툴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AI 기술을 접목하여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은 학생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개별화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서정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한다의 장서정입니다. 잘한다는 4살부터 13살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의 이제 방과 후 시간이나 빈 시간들에 딱 맞춘 선생님들을 매칭하는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특성들은 실제로 선생님이 아이를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선생님이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에 대한 실제 관심사나 아니면 소질, 여러 가지 재능들을 남기는 데이터로 남기는 것에 사실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좀 일반화되어 있는 교육 체계에서 이 아이들만의 1대1 그 특성들을 찾아내서 아이들의 숨은 잠재 능력, 숨은 관심사를 부모님과 선생님께 공유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인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노마의 이수인입니다. 저희는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한 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프리스쿨이나 그 킨더가르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로 혹은 집에서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전 세계 아이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10살이 되었을 때 문장 하나를 제대로 읽지 못해요. 이 커다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가 하던 일이었고요. 저희는 현재 일반 시장을 위한 수학 제품, 토도 수학,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제품, 토도 영어,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실제 그 전에 프리스쿨이나 가정보육을 경험하지 않았든 간에 기초 문해와 수학,
그다음에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인 키키스쿨과 에누마스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모더레이터로서 여러 가지 사실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대표님들 모두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리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표님들 모두 기업들이 지금 겪고 있는 수요의 양이나 매출, 유저 등이 아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체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양이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아니라 수요의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예를 들어 리드의 경우에는 리드의 현재 지금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이 산타 인사이드 지금 현재는 지금 리드 인사이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리드 인사이드가 테스트 프랩 영역에 있는 교육 기관들이나 아니면 교육 기업들의 수요가 그 2019년만 해도 거의 90% 정도였는데 현재는 교육부나 아니면 출제 기관들이 실제 단순히 테스트 프랩용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이상 이제 서미티브 테스트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포메티브 러닝을 완전히 새롭게 교육부 차원에서 혹은 출제 기관의 차원에서 지금 적용하고 구축하고자 많이들 요청을 해주고 계시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AI라는 기술이 예전에는 미래의 기술이지만 지금은 테스트해봐야 되는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그 절박함이 지금 당장 빨리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객들이 혹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당장에 최소한의 확보해야 되는 교육의 질을 줄 수가 없다라는 절박함으로 좀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이 수요의 양뿐만 아니라 수요의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다른 점을 코비드-19 시대를 겪으시면서 혹은 그 이후에 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구 대표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클래스팅 같은 경우에도 양적인 성장이 상당히 오래 컸습니다. 일단은 양적인 성장으로 수치로 얘기하자면 가입자 수가 작년 신학기 대비 한 2.4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실제로 작년에 MAU가 올해 DAU가 될 만큼 일단 유저의 양적인 성장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질적인 성장까지 좀 같이 일어난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기 초에 서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양적인 성장만 고려를 한 채 그거에 대한 한 2배수 정도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 질적인 성장을 고민을 못했습니다. 실제 체류 시간이 작년 동기 대비 5배 정도 늘어나는 그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합쳐지니까 그 트래픽 양이 엄청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신학기 때 좀 서버를 하루 이틀 정도 한 10분 정도, 한 1시간 가량 이렇게 서버를 저희가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트래픽을 저희가 이제 감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제 장기화되고 이 온라인 수업이 의무화가 되면서 온라인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패턴이 작년에는 하나의 보조 수단이었다면 올해는 정말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 안에서 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게 됐고요. 그 일련의 예로 클래스팅에는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저작하고 학생에게 배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한 콘텐츠 양이 올해 작년 대비 250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께서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거는 저는 이걸 보고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걸 닥치시니까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내시고 정말 좋은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구나라고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장수정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한다도 사실 2020년도에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실제로 저희도 유저 수는 2.5배 정도 더 성장을 했고요. 회원 수는 약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저희 이번에 가장 큰 특장점은 7, 8세 즉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이제 각 입학을 준비하는 아이들 혹은 이제 1학년이 된 아이들의 수가 정말 이렇게 그래프가 직선으로 올라갈 정도로 완전히
폭발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정말 온라인 수업이나 다른 이제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을 함께 도와줄 선생님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아이들의 그 시간에 맞춰서 뭐 이전에는 한두 시간 선생님이 필요했다면 아예 3-4시간 동안 아이는 3시간 정도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하고 1시간은 아이의 기초학습 숙제를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정말 쇄도했었어요. 이것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잘한다에서 가장 좀 더 집중해서 문제 해결을 한 부분이고요. 저학년 아이들의 학습 공백, 그 다음에 돌봄 공백,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매칭하고, 또 이 아이들이 이제 계속 방치되지 않도록 좀 더 퀄리티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이제 저희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들이 저희의 가장 2020년도의 주요한 이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인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학교 밖 아동을 위한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한 일을 계속 해오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과 뭐 일본, 중국 시장에서 그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커머셜 마켓에서 파는 것이 있었는데요. 양쪽 모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 학습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일반 커머셜 마켓을 위한, 저희가 어느 나라가 코로나가 닥치는지를 사실은 저희 유저 그래프와 매출 그래프를 거의 1:1 매칭하면서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셧다운 됐을 때 중국 매출이 쭉 늘고,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다음에 한국 매출이 쭉 늘고, 전체적으로 올해 작년 대비 한 4배에서 5배 정도 매출이 올라갔고요. 그것보다 사실 저희에게 좀 더 중요한 건, 저희는 사실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보고 그 공교육 시장에서, 전 세계 공교육 시장에서 그 유치원이나 프리스쿨 혹은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기초교육에서 교사가 없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디지털이 대체하는 흐름을 만들어 나간다, 리딩해 나간다, 그 흐름들이 잘 발현되도록 많은 실험을 해간다라는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 언어, 여러 나라들과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각 나라들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다들 아니에요. 코로나 지금 당장 대응만 하느냐고도 굉장히 바쁘고, 학교에 아이들 돌아가게만 하는 것도 굉장히 바쁜 상황이지만, 이 다음에 이제 디지털을 통한 이제 학교 자체에서 그동안 공부를 한 1년이나 2년 정도 못하게 되었던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갔을 때 굉장히 커진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지금 당장 자연재해나 혹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커다란 이벤트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이런 나라들의 디지털이 컨티뉴어스 러닝이라는 형태로 기존 학습과 어떻게 서플먼트 형태로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여태껏 생각하지 않았던 시장이 열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꽤 독특하게 개발도상국이나 그다음에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교육 에듀테크의 고객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고객분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노크해 왔었는데요. 그 모든 곳에서 뭐 이게 난민촌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든 아니면 개발도상국의 지방 정부들이든 간에 모두 다 디지털로 넘어가려는 흐름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에 어떤 툴이 있는지를 굉장히 열심히 탐색하고 있고, 이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구나. 아직 구매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어도 정말 활발한 흐름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2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겠다라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수인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대부분의 이제 에텍 스타트업들이 당장 공교육 시장이 열리고 혹은 정말 엉덩이가 무거운 이 교육 산업이 텍 DNA가 정말 부족한데, 이 텍 DNA를 이제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여서 어떤 빠른 혁명이 벌어지는 것은 좀 한 5년 10년 앞을 두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다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비드 19 때문에
이 교육 산업이 그 무거운 엉덩이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형국이 정말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변화의 어떤 절박함은 아마 이제 여기 대표님들 모두 통감하실 텐데요. 만약 이 어떤 변화, 뭐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엄청난 이 혁명을 전통적인 교육 기업이 주도를 하게 될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MOE, 그러니까 Ministry of Education들이 주도를 하게 되면 이 배가 정말 좋은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사실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술을 갖고 있고 솔루션을 갖고 있는 이 스타트업들이 전면에서 주도를 해야 하는가? 만 봤을 때 이 양쪽 스펙트럼만 놓고 따지게 되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 힘을 합쳐야 할 텐데 어떻게 협업을 해야 이 절박한 공교육, 사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모의 소득, 교육 수준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격차,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더 나은 더 나은 질의 교육을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한 해 한 해 늦춰질 때마다 한 학년의 모든 학생이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를 했을 때 말이죠. 저 조용구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먼저 공교육과 많은 협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이 공교육 혹은 교육의 전통적인 기업들과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이 어떤 종류의 협업, 어떤 협업을 해야 이런 변화를 옳은 방향으로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는 2012년부터 이제 학교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무료로 보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교육회사들과 협업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저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학교에 이제 무료로 보급할 수 없는 이제 공교육의 에듀테크 시장이 그동안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학부모에게 그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이제 교육회사들의 상품들을 이제 맞춤식으로 노출해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다 보니 이제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육회사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육회사들, 전통적인 교육회사들과 저희가 한번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다 자신감이 있으시고 서로 자부심이 있으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테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지털로 이렇게 교육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우려라기보다는 이제 걱정을 많이 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우리 같은 스타트업은 사실 학습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것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교육 회사들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가 가졌었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콜라보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됐던 게 2016년에 이제 러닝 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흩어져 있는 교육 회사들의 콘텐츠를 하나의 스탠다드로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잘게 쪼개서 이제 테크가 강점인 저희 회사의 그런 기술력을 동원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시연회를 가졌고, 그 설명회에 우리나라 이제 거의 모든 교육회사들이 참여를 하셨었고요. 실제로 미국 뭐 디즈니라든지 이제 옥스포드 출판과 같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BBC 러닝과 같은 그런 이제 교육 회사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이게 상당히 큰 프로젝트였고, 저희도 이제 이거를 디지털화 하는데 거의 뭐 스타트업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인력을 이제 동원하면서 거의 이제 큰 작업들을 마쳤고, 그게 지금은 클래스팅 AI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서비스에 이제 추천해주는 기본 콘텐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교육회사들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대부분의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디지털화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으로 수익을 얻어 가시는 부분에서 조금 제한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포함이 된 콘텐츠가 실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마다 이제 로열티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교육 회사들도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으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콘텐츠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저희 고객들에게 맞춤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전통적인 교육회사와 또 새롭게 또 태어나는 스타트업들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성현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올 초 한 2월 정도에 아이들 학교 등교에 대한 문제, 개학 연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실제로 교육청과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방과후 선생님을 잘한다 플랫폼에 등록을 시켜서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만나는지, 그리고 몇 시에 만나는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남기는지를 학교에다가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인프라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사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이야기가 조금 오가다가 결국에는 아쉽게도 그 전염, 그러니까 확진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인프라를 갖췄는데 교육청에서 보낸 그 잘한다의 선생님이 혹시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냐, 혹시 확진이 생기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두려움이 사실 코로나 초반에는 현재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결국 무산됐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첫 번째는 기존 이제 공교육의 이제 교실에 계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방과후 선생님이나 아니면 실제로 학교에서 만약에 교실이 아닌 가정으로 선생님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운영 시스템으로 그런 학교와 선생님, 가정 간의 그 정보를 교환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사실 두 번째는 이 운영 시스템이 핵심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개별화된 데이터가 어떻게 교실 안까지 잘 전달이 되는가예요. 사실 잘한다는 2시간이 기본으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학 수업을 해도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이제 9살 세아라는 아이의 방문 일지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샘플링을 해봤을 때 이 아이는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통 선생님이랑 이제 본인이 키우는 거북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떤 희귀동물을 키우는 유튜버를 팔로우하면서 이런 동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은 선생님과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지만 이 아이가 실제로 뭘 좋아하고 있고 뭐에 관심이 있는가를 이제 부모님한테도 알려주고 이제 실제 잘한다 선생님도 그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데이터를 쌓는 부분이 저희 핵심인데요. 이런 개인화된 데이터가 만약에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것들을 공유받을 수 있다면 사실 훨씬 이 아이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들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인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약간 퍼스펙티브가 다른데요. 저는 미국에서 2012년부터 교육회사를 운영해서 지금 벌써 8년, 9년째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트랙을 해왔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디지털 에듀케이션이 도입된 이후 어떤 서비스가 들어왔다가 망해 나갔는가. 그래서 그게 결국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사실 볼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개발도상국들에서 혹은 미국에서도 꽤 용감한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케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디지털 교과서를 나눠주고 이걸로 1학년이 수업을 하고 그럼 다음 해에는 아이들은 타블렛을 들고 위학년으로 올라가고 다음 학년에 또 디지털 교과서를 나눠주는 식으로 12년에 걸쳐서 전 아이들을 디지털 교과서 기반으로 이렇게 트랜지션 하겠다라는 계획이 진행됐다던가 LA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54만 명의 아이들에게 모두 다 아이패드를 나눠주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2014년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어떤 프로젝트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서비스와 정부가 너무 용감하게 빨리 결합한 다음에 같이 망해버리면서 세대 하나를 그냥 완전히 말아먹는 경우를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난립을 하면서 학교마다 다 쓰고 있는 체계나 로그인 체계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수업 시간에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들이 완전히 난하게 흐트러진 상황에서 진지하게 이렇게 서플먼트 레벨에서는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도 괜찮았는데 모두가 써야 되는 상황으로 확 넘어오면서 이제 이 되게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한 번에 한 학교의 시스템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이 사이에 UI의 코헤런트나 이런 게 없이 굉장히 내비게이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이들이 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려가는 이런 것들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불행히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스타트업의 타임라인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교육에 있는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은 뭐 리드도 그렇고 클래스팅도 그렇고 되게 오랫동안 이걸 할 각오를 하고 계시고 이미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오히려 조급해지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결국 그렇게 한 3, 4년, 5년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사이를 살아남고 그 사이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회사가 결국 살아남고 살아남은 회사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2012년부터 사실 저 2009년부터 이걸 시작했는데 이 많은 난장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약속한 다음에 딜리버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도 보았어요. 저희는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저희에게도 누가 와서 5년 후까지 이 서비스 정말 뭐 이렇게 목숨 걸고 유지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정말 너무 유지하고 싶고 유지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스타트업 라이프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정책을 만들거나 스타트업과의 콜래보레이션을 이야기할 때 이 마음 바쁨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패, 스타트업들이 사실 망쳐놓은 실패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수인 대표님. 까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께 좀 개별적인 질문을 하나씩 드릴 텐데 지금 저희 시간이 너무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이라 한 1분 내로 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조윤구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스팅은 대한민국 1등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정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그동안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데 집중하고 계시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시장 내 어떤 중요한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시는지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또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는데 이제 영국의 사이언스 X에서 발표한 그 연구에 따르면 그 러시아의 HSE라고 하는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학생의 SNS 그 포스팅만으로도 학생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벡터 모델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클래스팅은 SNS와 이제 LMS를 결합한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콘텐츠를 이제 포스트를 작성을 하고 있고 실제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MS를 이용한 빈도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내준 그 과제만 해도 몇백만 개가 되는데 학생이 그걸 푼 이제 문제 수가 올 상반기만 한 1억 4천만 건 정도 되는 아주 방대한 양의 문제 데이터가 같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SNS 데이터와 이제 LMS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제 우선은 학생들이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이라든지 이런 학습 격차, 학력 격차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조금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근데 이것만 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학생들의 그 교우 관계가 어떤지 뭐 요즘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등등의 이제 학생에 좀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이트를 교사에게 제공해 주면서 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에게 가장 좀 알맞는 이 학생이 나중에 커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진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학생들이 보다 좀 의미 있게 10대를 보내는데 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런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좀 다양한 것들을 해보려고 여러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서정 대표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컨텐츠 혹은 상품과 사람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알고리즘은 그 결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돌봄쌤 강사, 그 돌봄쌤님과 강사들과 아이들, 학생들을 매칭해 주실 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매칭을 시킨다면 인공지능에게 어떤 정량적 결과값을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해야 성공적인 매칭이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상품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큐레이션 알고리즘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양면 시장의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는 수요자가 아무리 원해도 공급자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커머스에서는 내가 무슨 카메라를 사고 싶으면 이 카메라가 나 너한테 별로 팔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거절하는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양면 시장에서는 선생님들도 이 수업을 수락하는 이제 절차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잘한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을 이제 확정하는 부모님과 실제로 선생님과 수업하는 아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3명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곱으로 커머스보다는 한 9배 정도 매칭이 어렵다. 저희 내부 직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사람과 사람이 이제 매칭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알고리즘이 기대치를 맞추는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즉 A는 A라고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즉 수학을 원하는 아이가 이런 소위 말해서 수학교육과를 나온 선생님이 딱 맞는다가 아니라 이 아이의 기대치는 그냥 재밌게 수학 공부를 하는 그 기대치이고 근데 선생님은 너무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진도를 빡빡 나가는 선생님이다. 이러면 사실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알고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아이에 대한 성향, 관심사, 그리고 기대치, 수업의 정도와 이 선생님이 잘할 수 있는 수업의 정도, 이 선생님의 성향 이것들을 사실은 복합적으로 지표화해서 그 가중치를 위주로 알고리즘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지표와 가중치 그리고 방법들은 거의 2주 단위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정량적 지표를 맥시마이즈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보고 있는 지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정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실 지속률입니다. 선생님과 아이가 잘 맞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실제로 본인이 정말 어떤 학교나 기관 다니게 돼도 선생님과의 만남, 이 선생님과의 수업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하나는 이 선생님의 만족도가 매칭이 잘 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수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닌 잘한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매칭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로 인해서 놀이 선생님을 신청했다가 뭐 영어 선생님을 신청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글 선생님을 만나던 아이가 수학 선생님을 신청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지속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이 가정이 얼만큼 더 추가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가 이 두 가지를 사실 알고리즘에 넣어서 이것들이 성공한 매칭이다라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수인 대표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토도수과 같은 제품은 되도록 빨리, 되도록 많은 전 세계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토도수학의 사업 성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교육계의 평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비즈니스 익스펜션 혹은 디벨롭먼트 전략 혹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사실 최근에 리터러시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 우승했을 때 문해와 수리를 같이 결합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저희가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가졌고 지금 저희가 한국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작업하고 있고 아마 다른 나라들의 리터러시로 계속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0세에서 한 9세 사이의 아이들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다른 문화에서 넘어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아직 되게 가까워서 이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서브젝트나 아이들의 성향 같은 게 컬처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외국어로서의 영어는 사실 가르치는 법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거의 유니버설 컨텐츠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사실 영어랑 한국어는 진짜 다르게 생긴 언어거든요. 근데 언어가 아이에게 맨 처음에 배워지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비슷한 종류의 형태를 띠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 많은 컬처와 많은 언어를 위한 컨텐츠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현재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요를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교과서나 책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동안 뭐
인류 발전의 결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나 책은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 한 1970년대 그 전에만 해도 그 서양의 출판사들이 개발도상국에 교과서를 수출해주고, 사실 이제 아직도 그런 나라가 좀 있긴 합니다만 만들어줬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는 다 자신의 책은 만들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오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좋은 교육 회사를 가진 나라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훌륭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빨리 글로벌 익스펜션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장흥준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아마 저희가 바라건대 앞으로 3년에서 4년 사이에 세계의 절반 정도의 언어는 커버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지역어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빨리 나아가서 특히 기초교육이 부족한 나라들의 현재 굉장히 빨리 발생하고 있는 니즈를 잘 커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금 시간이 2분밖에 현재 남지 않아서 빠르게 그 퍼블릭 질문 한두 개를 받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조영구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방금 말씀해주신 모델에서 SNS를 활발히 이용하지 않거나 SNS 정보 제공에 부정적인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영구 네. 대표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향이 조금 학생이 다르다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좀 활발하게 이제 그 학교 생활에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내거나 이제 참여를 하는 학생이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부담감을 덜어내고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활발하게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 이제 비교적 온라인에서 그런 참여하는 비율이 그 오프라인보다 조금 덜한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지를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학생의 또 보조적인 지표로 또 선생님이 또 한번 이제 필터링 해주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인 대표님께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그리고 전 세계를 타겟팅으로 하시지만 좀 질문해 주신 분이 미국 시장을 타겟팅하는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좀 사실 제너럴한 질문이긴 합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황상 미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제품을 먼저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리스크라고 말할 건 별로 없지만,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학습이 어려운 아이가, 미국에서는 사실 특수교육 시장을 가장 먼저 타겟으로 하고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니치에 존재하는 마켓을 먼저 타겟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동아시아로,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전 세계로 넘어왔던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거에 대한 위험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 느껴봤지만, 제가 생각한 거랑 미국 시장 특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미국은 가장 커다란 구매자가 학교인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가장 큰 구매자가 부모인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전략을 설정할 때 결국은 저희가 어느 시점부터는 미국의 학교를 어느 정도 놓고 동아시아의 부모님들을 타겟으로 하는 식으로 사업을 왔었다가 다시 공교육에서 이제 다시 변화하는 식으로 한 번에 두 개를 못 잡아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시장을 한 번에 손대는 것이 역시 어렵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에텍 스타트업들이 그 2019년도에 겪고 있는
단순히 사업적 기회가 아니라 사실 이제는 책임감,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정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영구 대표님, 장서정 대표님, 유수인 대표님 모두 다 그리고 저까지도 아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교육 스타트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사업의 성장 모두 놓치지 않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